이번 시간에는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회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의 객체에서 사회적 욕구와 그리고 사회문제를 봤고, 사회문제는 미시적 관점의 사회문제와 거시적 관점의 사회문제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 사회문제, 거기 관점도, 그리고 사회문제의 관점, 그리고 사회문제의 특성도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선수학습한 것처럼 사회문제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나태함, 의지의 박약 이런 등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미시적 관점의 사회문제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만든 산물인 제도나 정책과 같은 사회 구조상 모순으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적에는 거시적 관점의 사회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의 사회문제는 발생의 원인을 개개인의 구성원에서 찾느냐, 아니면 그들이 만든 산물로서 구조상 모순, 좀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상 모순에서 찾느냐를 가지고 꼭 기억해 주실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문제의 특성에서 사회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 사회적 가치, 규범에서 벗어나고 상당수의 사람이 그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며 다수의 사람들이나 영향력 있는 일부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하고 있고 그 사회가 개선을 원하고 있고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청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뭐는 너무 길고 너무 번잡스럽습니다만 결국에 사회 문제는 개인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문제 과정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주시고, 다음에 거기 사회문제 이론에는 기능주의적 관점과 갈등주의적 관점, 또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등이 쭉 있는데, 기능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문제는 왜 발생을 했다? 기능주의에서는 개개의 구성 요소들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부 구성 요소들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부적응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구성 요소들로 하여금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사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기능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회 문제란 기능주의적 관점 나와 있지요. 사회 체계 중의 일부가 기능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합의적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사회와 가정에서 실패하는 등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들 합의된 대로 맡은 바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는데 일부 구성 요소가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일부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기능주의적 관점의 사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회 문제의 원인을 용어로 해서, 거기 보면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은 사회 전체의 기능적 결함이 아니라 사회체계 일부의 사회체계 일부란 단어입니다. 두째 줄 나와 있지요. 사회와 기능과 사회 통제 기능의 실패 때문이다. 이것만 바로잡아 줄 수 있다면 문제는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능주의적 관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거기 보면 기능주의 이론에 대해 다양한 이론 나와 있죠. 그 중에 여러분들은 아노미 이론 나와 있지요. 그리고 설명달지 않았지만 차별적 접촉 이론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갈등주의적 관점이 나와 있는데, 갈등주의적 관점은 사회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본 것처럼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일탈, 탈선, 비행과 같은 제 역할이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고, 갈등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문제의 원인은 불평등 구조, 실업, 빈곤, 배제, 박탈 등에서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갈등주의에서는 특히 불평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구조의 모순으로 인하여 사회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갈등주의적 관점이 되겠어요. 거기 볼까요? 1번의 사회 문제의 정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 문제란 사회적 희소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나 소유로 인한 갈등이나 불만, 말을 짐작한 불평등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바로 이런 사회적
구조의 모순, 사회구조의 모순이라 특히 불평등 구조를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사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갈등주의적 관점이 되어 있고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사회 갈등론이나 사회 긴장론 같은 것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상호작용론.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 서로 어느 한 집단과 어느 한 집단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집단이 주로 그 시대나 그 공간을 지배하는 지배 집단이 자기들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지고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사회 문제는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상호작용론, 바로 그것이 낙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결론은 뭐예요? 사회 문제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시대, 그 공간을 지배하는 지배 계층에 의해서 자기들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타시하면서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못되어 있다, 부정적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사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호작용론이고 바로 그게 바로 낙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회 문제의 정의, 사회 문제란 사회의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의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다른 집단의 의미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집단 나름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낙인 이론이 있다. 그래서 거기 낙인 이론 중요 표시하시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출제 비중 특 A급으로 사회복지 정책 이론, 사회복지 정책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사회복지 정책 이론은 많은 이론들을 동시에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사회복지 정책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노트 정리해서 여러분 것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 이론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이론은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업화 이론, 위렌스키로 대표되는 산업화 이론이 있습니다. 산업화 이론은 뭐냐면 사회 정책이란 또는 사회복지 정책이란 산업화 과정상의 문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다. 사회정책이란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또는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도시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산업화 도시화가 동시 병행될 때 당연히 나타나는 동태적 개념으로서는 이촌 향도라고 하는 농촌의 청장년 실업들이 대거 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대거 도시로 이주하면 도시에는 바로 주택 문제가 동시 발생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주택 문제가 발생하면서 좀 지나면 거기에는 보건위생이라고 하는 불결한 환경, 주거 환경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 문제와 노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도시에는 2, 3년 지나게 되면 이제는 시골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가게 되면서 이제는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 가정 해체 문제, 가족 해체 문제 이런 문제들이 동시 발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시적으로서는 그 시에 녹지가 파괴됨으로써 스프롤 현상이 야기되면서 또한 자연 환경 문제가 바로 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산업화 과정에는 다양한 문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 정책이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산업화 이론은 결국에 기술적 결정론이죠. 기술적 결정론. 또 산업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산업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자원 축적량이 많아지면서 그 축적된 자원량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다 하는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이나 사회정책의 것은 결국에 산업화 수준이 높은 잘 사는 아니면 아래 전 단계로 하는 기술적 발달 수준이 대단히 높은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화 이론을 보면 일명 수렴 이론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묘한 것은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산업화 수준이 비슷할 정도가 되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 국가마다 비슷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가더라라는 이런 특징을 찾아낸 이론이에요. 그래서
출현 이론이면서 마치 한 곳에 모이는 출현 이론이면서 탈이데올로기. 탈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용어를 같이 이념의 종언이라고 하는 용어를 같이 쓸 수 있는 정책 이론은 바로 산업화 이론. 또 합리 이론과 유사하다는 것도 교재에서 여러분이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 양심론이 있습니다. 사회 양심론. 사회 정책이란 사회 양심론에서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원들의 이타주의와 인도주의의 합의 사회 정책으로 표출되되 국가의 자선 활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사회 양심론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착한 마음, 이타주의적 정신이나 인도주의적 정신이 모아져서 국가를 통한 자선활동으로 표출된 것이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낙관론적, 성선론적인 이런 그 이념을 사회양심론이라고 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사회를 이끌어갔던 하나의 이념이 바로 사회양심론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사회양심론을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사회통제론입니다. 이 사회양심론을 비판하고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통제론 또는 사회음모론이라고 하는데 사회양심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사회정책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회정책이란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기존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는 기존의 안녕 질서 유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회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통제론 또는 사회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음모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소요를 일으키는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동주범 강화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제론에서 수혜자는 누구야? 수혜자는 여기는 가진 자 또는 기득권층을 수혜자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유사하게 엘리트 이론도 있습니다. 엘리트 이론도 이렇게 있는데 이 엘리트 이론도 사실은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이건 무슨 기존의 기득권층을 위해서 기존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여기는 사회 개선의 노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회 정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향적이라는 거죠. 국민들이나 백성을 무지한 존재로 보고 소수 엘리트들이 보다 정확하고 넓은 식견을 가지고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듯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엘리트 이론이 되겠어요. 바로 여기라는 사회통제론이나 엘리트 이론을 비판하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 이론이 되겠어요. 사회정책이란 사회양심론처럼 국민들이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회통제론이나 엘리트 이론처럼 소수 엘리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회정책은 무수히 많은 이해 집단들 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는 단지 국가의 중립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정책이란 국민들이 만드는 것도 또 소수 엘리트들이 만드는 것도 또 국가가 만드는 것도 아니다. 무수히 많은 이해 집단들 간의 정치적 타협의 소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원주의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바로 이 다원주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조합주의 이론이 되겠어요. 다원주의를 무슨 소리냐? 가능한 얘기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 집단들이 있는데 무슨 그런 이해관계 집단들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정책을 만든다고? 불가능한 얘기지 말아라. 사실은 사회정책이란 소수의 유력한, 힘있는 소수의 유력한 이해 집단과 국가 간의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중재자와 같은 중립자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도와 적극적 개입을 강조합니다. 국가의 주도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던 노사정협의회와 같은, 요즘에는 뭐 경사노위 같은 이런 등을 들어볼 수 있는데, 코퍼라티즘이라고, 이런 줄 알아보시면 코퍼라티즘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조합주의 이론이라고 하고, 에스핑 앤더슨도 복지 수준이 이끌어질 적에는 복지국가의 수준은 얼마나 국가정책이 조합주의적으로 이루어졌느냐도 하나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어느 정도인가를 바로 에스핑 앤더슨이 강조했던 거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뭐 책으로 보겠습니다만, 여기에부터 그런가 하면은 전파 이론,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 모방의 산물이라고 하는 전파 이론, 확산 이론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시민권 이론, 사회정책이라는 것은 시민권의 발달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 시민권 마샬을 준 시민권 이론도 있고, 또 그러면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계급과 자본계급과의 투쟁 끝에 노동계급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이라고 보는 사회민주주의 이론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르크스주의 이론도 있고 많은 이론이 있으면 이런 정도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핵심 키워드 다 노트 정리했죠? 자, 교재로 확인해 보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산업주의 이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욕구에 대한 대응은 산업화로 인하여 가능해진 자원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두 번째 사회정책의 결정 요인은 산업화 진전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4번이지요. 서로 다른 정치 이념과 문화를 가진 국가들도 일단 산업화가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문제도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정책도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이렇게 공통점을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일명 수렴 이론이라고 하고, 다음번에 기술적 결정론이라고 하고,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고 하고, 또 합리 이론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양심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번을 보는 거죠. 사회복지의 발달은 그의 산물의 하나에서는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이타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이런 그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성장한 결과이다. 사회적 양심이 성장한 결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낙관론적이고 성선론적 관점으로서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의 자성활동으로 간주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사회통제론, 사회음모론 나와 있죠. 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는 인도주의나 이타주의의 산물이라는 전통적 설명인 사회양심론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아니다, 사회정책이란 뭐다? 2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사회정책이란 인도주의나 인정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통제를 이끌고 노동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소수 엘리트들의 전략이다. 수혜자는 없는 자가 아니라 기존에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와 유사한 걸로 엘리트 이론 나와 있죠. 그러나 사회통제론처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소수 엘리트들이 사회개선, 사회개량을 이끌어가는 중에 나온 산물의 하나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엘리트 이론인데, 문제가 있다면 백성들을 무지한 존재로 보는 그런 관점, 하향적 이론이라는 거지요. 다음에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회통제론이나 엘리트 이론을 비판하고 등장하는 것이 다원주의 이론입니다. 국민들이 만든다? 사회양심론. 소수 엘리트가 만든다? 사회통제론 엘리트론. 다 말도 안 된다. 사회정책이라는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수히 많은 이익 집단들 간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엘리트주의의 비판되는 걸로써 민주주의 사유를 전제로 한다.
3번의 후단 여러 이익 집단 간의 민주적 타협의 결과로 본다. 국가는 단지 중립자적 주의만 유지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 이론. 그걸 비판하고 등장하는 것이 조합주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소리 말아라. 사회정책이란 소수의 몇몇 힘있는 이익 집단과 국가 간의 타협을 통해서 비공식적, 비의의적 타협을 통해서 사실은 다 찬잔하면서 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의, 사회 정책의 주도적 세력은 국가다. 국가의 주도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함으로써 바로 다원주의 이론을 다른 말로 이익 집단 정치 이론이라 그걸 비판하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조합주의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3자 연합의 정치 구조로 코퍼라티즘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권의 발달의 산물이라고 하는 시민권 이론, 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9번에 사회정책이란 국제적 모방의 산물이라고 하는 확산 이론, 전파 이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위에 8번에 사회민주주의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에서 사회정책이란 3번에 정부가 개입하여 불평등과 부자유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노력의 산물로 산출된다라고 보는 것. 그래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노동계급의 정치적 세력화, 정당, 노동계급의 정치 세력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고, 이걸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계급과 자본계급 간의 투쟁 끝에 노동계급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이다라고 설명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온 사회민주주의 이론이 되겠어요. 이런 정도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내 단원 속에서 한 문제를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 이론을 이렇게 하나로, 이 사회복지정책 이론은 나중에 국가주도 이론에 같이 연결되어서 독점 자본 이론이라든지 국가 중심 이론이라든지 이런 이론들이 가미가 되어서 같이 출제되는 경향이 높다, 이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이론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이론은 행정론에서 의사결정 이론과 맞물려서기 때문에 하나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제외시키겠습니다만, 자, 사회복지정책 결정 이론을 보시면, 자, 여기는 강론으로 하나를 제시했지만 이걸 크게 묶어보면 이상적 이론과 그리고 현실적 이론으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 이론은 바로 합리 이론을 말합니다. 이상적 이론이야. 이상적 모형은 합리 모형을 말합니다. 이상적 모형은 합리 모형을 말하죠. 현실적 모형은 또 뒤에 따로 적겠습니다만은, 합리 모형은 인간들을 어떤 존재로 보냐면, 인간들은 절대적 합리성을 행사하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모든 인간은 절대적 합리성, 한치의 빈틈도 없는 절대적 합리성을 행사하며 세상에 어떤 것도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의 존재로서, 전지의 존재로서 인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오직 최선의 선택만 하게 된다 하는 이론이 이상적 모형입니다. 그 때문에 어찌 보면 인간을 신의 경지에 올려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이상적 모형은 인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결정은, 이번에 쿠웨이트에서 나오는 정책 결정은, 이번에 북한에서 말한 이런 정책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말한 개성공단 정책은 정말 이렇게 완벽한 절대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변수를 하나로 빠뜨리는 것이 다 고려해서 만든 거야 아니야. 이렇게 여기를 하나의 명제로 해서 하나하나가 여기에 맞는지 아닌지를 따기 때문에 연역적 접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소
현실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바로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 모형 또는 이상적 모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등장한 모형을 합쳐서 현실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현실적 모형에는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 모형, 최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 또 거기다 파생된 정책창 모형 등등 수없이 많은, 아마 훨씬 더 많은 이론들이 등장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단 5개 보면 만족 모형은 정책 결정을 사람은 제한된 합리성, 인간은 절대적 합리성이 아니고 제한된 합리성 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 속에서 정책 결정자 혼자라는 말을 주관적 제한된 합리성 속에서 주관적 합리성을 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 수준의 선택을 하곤 하더라 라고 해서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을 인정하고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 만족 모형의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만족이 뭐냐는 거죠. 만족이. 도대체 만족이 뭐야? 어느 정도 되어야 만족이라고 하는 거야. 요걸 과학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족스럽게 공부를 했다. 얼마큼 해야? 몇 페이지를 나가야? 아니면 몇 시간을 앉아 있어야? 아니면 모의고사를 봤을 때 몇 개를 맞아야 만족스럽게 공부를 했다고 할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 과학화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점증 모형. 점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정치적 합리성 속에서 민주주의를 전제로 놓은 다원주의 사회에는 무수히 많은 이익 집단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무수히 많은 이익 집단들 간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리고 점증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형성해 가더라. 근데 뭔가 정책을 새로 만들었다고 표현하는데 가만히 정책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을 기준으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나면서 고쳐만 가더라 라는 점에서 보수성이 강하다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 점증 모형이 되겠어요. 자, 여기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거기 합리 모형 거기 보시면 1번의 두째 줄에 규범적, 이상적, 여적. 규범적이란 말은 규범이란 말은 어느 누구나 공동체 구성이라면 어느 누구나 똑같이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규범이라고 하는. 바로 인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오직 최선의 선택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규범적 모형이고 그걸 기준으로 이번 정책은 이 사람의 정책은 이렇게 하나하나를 검증하기 때문에 연역적 모형이라고 그리고 이상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합리성, 절대적 합리성, 합리적 경제인 전지의 존재 이런 말을 쭉 설명했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만족 모형과 점증 모형이 나와 있는데 만족 모형 행태론적 의사결정론 입장에서 제기한 현실적, 실증적, 귀납적 모형이다. 그래서 합리 모형을 비판하면서 2번의 두째 줄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만족 수준에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하더라.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만족스러운 정도의 정책 대안을 선택한다. 그래서 문제는 만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과학화에 실패했다. 이런 말을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점증 모형 린드브론과 율다부스키가 제시를 했는데 이건 다원주의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걸로서 여기는 무수히 많은 이익 집단들 간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서 정치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4번에 보시면 기존의 4번에 보면 대안의 선택은 종래의 것보다 기존의 정책보다 전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정책을 결정하더라. 말로는 정책 결정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것이 없고 단지 있는 것을 고쳐나가기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라는 말을 끝에 적었습니다. 4, 6번에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혼합 모형. 혼합 모형은 종합적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혼합 모형은
종합적 합리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점증 모형과 그냥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결합으로, 다시 말해서 절대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을 같이 감안해서 정책 결정을 하더라 하는 모형이 혼합 모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완벽하게 합리 모형으로, 세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는 서로 경중을 따져서 조정해 가면서, 다시 말해서 정치적 합리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해 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에찌오니가 주장했던 합리 모형이 되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혼합 모형이 되겠어요. 혼합 모형은 에찌오니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절충해서 만든 제3의 접근 방법으로, 기본적 결정은 합리 모형으로, 부분적 결정, 세부 프로젝트는 점증적으로 결정한다. 그럼으로써 점증 모형의 보수성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문제는 보수성을 극복했다는 명분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혼합 모형이 참신한 이론은 아니다. 이론적 독자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에 최유정 모형. 드로우가 제시한 최유정 모형은 합리성 뿐만 아니라 초합리성, 물론 이 합리성은 절대적 합리성이죠. 초합리성까지 동원한 정책 결정 모형으로, 이건 초합리성이기 때문에 좋은 말은 아니고 느낌이, 왠지 꿈이니, 어떤 좀 느껴지는 바가 직관이니 꿈이니 이런 단어를 쓰면서 정책 결정을 하곤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초합리성.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시적 모형이자 질적 모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최유정 모형, 드로우가 경제적 합리성과 있지만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 절대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직관, 판단력, 창의성과 같은 초합리성을 함께 고려한 거시적 의사결정 모형이며, 수량화할 수 없는 질적 모형이란 말도 같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가 최유적이냐,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표현하는, 마치 만족 수준처럼 어느 정도를 그렇게 말하느냐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소장치 워낙 많이 나와서 쓰레기통 모형.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은 코엔, 마치, 올센 등이 제시한 이론인데,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 거기가 불확실성 줄쳐놓으시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뭐라고 했냐면, 뭔가 체계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뒤죽박죽인 조직화된 무정부, 올가이지도 아나키라고 했는데, 조직화된 혼란 상태 또는 조직화된 무정부, 우리말로 구어처럼 하면 개판 상태에서 정책 결정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연이란 단어가 나오죠.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을 어떻게 되더라? 아주 우연히 정책 결정에 필요한 4요소가 우연히 모여졌을 때 정책이 하나씩 나오더라. 어떤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그리고 참가자의 것은 결재할 사람들, 그리고 기회라고는 우연한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문제, 해결책, 참여자, 기회, 이런 각자 독립적 성향을 가진 다 요소가 우연히 만났을 때, 모여졌을 때 정책이 결정되곤 하더라 하는 이론이 쓰레기통 모형이 되겠어요. 불확실성, 조직화된 무질서, 또 4요소, 우연, 이런 단어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쓰레기통 모형에서 파생된 것이 1984년에 킹돈이 제시했던 정책창 모형이 있습니다. 정책창 모형도 사실은 독립적인 성향으로 독립적인 것들인 3가지 요소가 우연히 만났을 때 정책이 발표되곤 하더라. 많은 문제의 흐름, 그렇죠? 문제의 흐름, 또 정치의 흐름,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의 흐름들이 각자 독립성을 가지고 떠다니다가 우연히 만났을 때 하나의 정책이 발표되곤 하더라, 만들어지곤 하더라 하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의 파생 이론이라고는 정책창 모형 또는 흐름창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교재에서 있는 내용을 쭉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사회 문제의 B급 수준이지만 사회 문제의 개요를
관점별로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출제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 정책, 즉 사회정책 이론과 그리고 사회정책 결정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